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말쯤, 실제로는 5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범상어라 일컬어지는 우리 그렇죠. 중어래 2라고 그러죠. 원래 중어래가 있었습니다. 어뢰를 간략히 이야기하는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중어래는 백상어입니다. 그쵸. 그 백상어의 차기, 그러니까 중어래 2라고 명명을 한 그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게 5월 말에 실시한 게 이제 2차 시험 발사고요. 1차는 벌써 3월에 했고요. 1, 2차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그걸 보고서 이 범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뢰고 이게 세계의 유명한 어뢰들의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이름만 합니다. 들으면 되게 범상치 않네요. 역시 재치 있으세요. 범상어를 보고 범상치 않다. 네. 근데 진짜 범상치 않은 어뢰입니다. 왜냐하면 발사 성공 나오고 나서 뭐 우리 농담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뭐 중국이 떨었네, 일본이 기절했네, 미국이 오일했네. 그런데 중국 언론에서 실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범상어 어뢰가 개발 성공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뭐 내노라는 중어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명한 어뢰들은 한 8종 되는데 그렇죠. 이 어뢰들에 다 제끼고 네. 한 이런 손가락 안에 넘버 들어갈 3. 수 있는 성능입니다. 오. 예, 그 성능을 구현한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성능이 바로 항적 추적 장치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배나 잠수함의 어떤 물살을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알고 거죠. 계시네요. 그래요? 자, 우리가 중어뢰든 경어뢰든 어뢰가 발사되면 그것이 목표가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간에 뭘 보고 따라갑니까? 음향을 그쵸. 보고 따라가잖아요. 네. 어뢰의 앞부분에는 음향 네, 센서가 센서가 달려있고 요즘에 최신형은 전부 다 이중 그렇죠. 음향 센서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따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미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미지는 물속에서. 네, 불가능하죠. 예. 안 됩니다. 새까만 물속에서 네. 어떻게 따라갑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음향을 보고 따라가는 건데 음향을 보고 따라갈 때에 그럼 상대방 수상함이나 잠수함은 음향 어떤- 기만 장치를 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어뢰 기만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레이 하운드에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서는 팡팡팡 나와가지고 네. 그런 기만기를 터뜨리죠. 그리고 수상함에서도 기만체에서 발사돼가지고 그 기만체들이 물속에서 또는 그 빨아서 이렇게. 예. 네. 어느 정도의 수중에서 자기와 유사한 음향을 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복사죠. 네. 복사가 돼요. 소리 기억하고 듣고 있는 이제 어뢰는 분명히 요거니까 그 음향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터지는. 기만기하고 이제 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뢰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죠. 수중용 플레이어 같은 거라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고 사거리가 길고 빠른 어뢰라도 결국 기만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우리의 범상어는 어떠냐? 부유식 기만기라고 있습니다. 부유식? 예, 그냥 그 수중에 네. 띄어서 있는 그런 기만기예요. 그런 기만기도 있어요. 아니면 배가 이렇게 끄는 것도 있는데 요새 배가 끄는 건 잘 안 쓰는. 견인 기만기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그걸 지금까지 말한 모든 기만기의 그 형태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강력한 수상 전투함, 특히 이제 구축함 이상급이 네. 유명한 구축함 이상급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잠수함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것은 이제 그 기만기를 속지 않아요. 그 기만기에 이 진짜? 범상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항적 추적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작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수상함에서 나오는 항적.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물살이라고 물 표현해야 흐름. 되나요? 네.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가덕도 갔을 때 겪어봤는데 저 멀리 KDX2급을 봤어요. 그래서 막 요트 타고 가다가 막 손 흔들었는데 한 3분쯤 후에 그 배 항적이 요트 옆을 팡 치는데 그때 스키퍼, 그러니까 선장이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한두 명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항적이 되게 깊더라고요. 크고 네. 그러니까 파동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센서로 항적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기술이다. 그게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2세대급 이상의 그 어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고 저는 어뢰가 사실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세대가 있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별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좀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 이상이 가는 경우 지금 항적 추적 장치만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뢰와 안 가지고 있는 어뢰는 큰 차이가 있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항적 추적 장치가 있는 거는 굉장히 최신 기술이다. 최신이죠. 그렇죠. 그 최신 기술은 프랑스 회사에서 개발했고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또 해내네요. 네. 이게 왜 대한민국. 그러냐면 그걸 해냈어요. 아까 얘기한 기만기라든지 다른 장치는 소리를 복제하는 거지 항적을 복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만기 자체가 작거나 아니면 가볍기 때문에 항적 자체는 복사가 안 속이죠. 돼요. 네. 네. 복사가 그리고- 속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스크류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만약에 소련의 적국이 항적 추적 어뢰를 쏘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공모함 뒤에 구축함을 가로막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 예, 그럴 그거로 수 그냥 있죠. 대신할 네. 수밖에 없지 뭐 다른 그냥 기만 체계를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뢰는 하드킬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뢰가 그렇게 오래되고 물속에서 느린 속도를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무기 체계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자님? 항적이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 길어봐야 수 네. 킬로 정도일 텐데, 그쵸. 수 킬로 정도일 텐데 어떻게 알고 그렇다면은 어뢰의 사거리는 수 킬로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퀘션 마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냄새로 파악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 어뢰는 그 유도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십 킬로. 지금 그쵸. 범상어에 발표된 제원만 봐도 50킬로에서 60킬로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럼 발사 후 50킬로에서 60킬로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항적 추적을 해요? 그게 아니죠. 바로 시커, 그 음향 센서에 시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도 능동, 수동 다 있는데 특히 능동.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음향 센서로 그것도 이중 시커가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종말 단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단계에서 항적 추적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기만체를 기만해 버리네요. 그걸 기만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만체를 거기에 기만한다. 안 속고 네. 너네 앞만 속여봐. 나 그거 아닌 거 알아.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표물에 수상함이든 그것이 잠수함이든 목표물에 타격을 해서 일발에 그냥 격추가 되는 거죠. 그냥 격침이 격침이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 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뢰 같은 경우는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어뢰를 아직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는 나오진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신 뭐 몸빵해 주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없고 배의 한계가 또 뭐냐면은 비행기 하듯이 급기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적을 지우고 갑자기 이렇게 옆을 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또 그 항적이 길게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네. 네. 속도도 50노트 이상이라고 이제 재원상에는 우리가 발표한 재원상에는 나오는데 LIG 넥슨에서 제대로 발표했는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발표했는지는 네, 네. 공을 하나 아무도 뺐을 모르죠. 수도 있죠. 나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속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어뢰보다 엄청난 속력과 엄청난 신기술이 들어갔고 더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범상어입니다. 그럼 주변국의 지금 실정은 어떤가요? 주변국은 사실 일본과 중국은 지금 범상어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제 개발 단계고 아직까지 실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에서 울었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네.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착이 되는 것이 중어뢰는 하면은 이제 잠수함에 장착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 뭐 향후에 뭐 18척이 되고 21척까지 간다 했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VS 놀이로 해가지고 네. 일본 해자대하고 비교를 할 때 옛날 우리 그 밀리매니아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해자대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 일본 해상 자위대 30분이면 한국 해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일본 해자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030년대에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범상어 이런 건 비단 뭐 오늘 소개를 안 드린 다른 무기체계 유도 무기체계랄지 다른 거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고 훨씬 차높은 기술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이 무궁무진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동안에 계속 전진해왔던 그런 국방 기술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의 큰 어떤 국방 정책 흐름상 2030년을 이상하게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2030년에는 주변국도 건드리기가 좀 굉장히 버거운
그런 국방력을 그러니까 갖추게 돼요. 고슴도치 스타일의 군대라고 얘기했지만 2030년대쯤 되면 이제 좀비 같은 군대가 되는 거죠. 물리면 이제 상대방도 가는 거예요. 예, 고슴도치는 찔리면 아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좀비는 물리면 이제 예. 같이 그 마동석 씨도 좀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런 게 되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1930년대 우리 뭐 하고 있었지? 라는 깔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일제 강점기에다가 막 전쟁에다가 진짜 밥 깔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100년 만에 예. 상황이 어떻게 되면 뭐 분단이라는 한계가 천지개벽이죠, 있지만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뀐 거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예. 그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생각하면 역사를 이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그 2030년대 얘기하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은데 정 작가님처럼 그렇게 길게 보는 역사로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잠수함 어뢰를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잠수함에 대해서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일본과의 비교를 좀 해보자면 잠수함 대 잠수함은 좀 어떤지. 추진체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간 한 발 뒤져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영국에 가서는 거의 대등해진다. 그렇죠. 그 어떤 게 그렇죠. 대등해진다는 거예요?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기술력, 기본 베이스 바탕 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잠수함이 일본 자유대가 항상 이것만 맨날 자랑하죠. 자랑했지만은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 특히 안창호급으로 되어 있는 배치 2서부터는 같이 가게 된다. 크기 면에서도 이제 손색이 없어요. 일본의 중형 주력 잠수함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그래서 숫자도 이제 딸리지 않죠. 숫자가 결국은 안 딸리게 돼 있어요. 많아봐야 24척 이상 운영을 못할 거고 일본도 우리도 21척 정도가 네. 계획되어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영토도 넓고 해안선도 분명히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네. 긴데 왜 이렇게 축소될까요? 일본의 경제력도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방 예산을 갖다가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산을 뭐 2배로 늘린다, 3배로 늘린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뭐 독일이 재무장 선언했다고 뭐 내일부터 수천억 유로를 써서 뭐 KF-51 뭐 이렇게 전투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최근에 현대 무기 체계 같은 경우 오랜 탐색 개발 기간, 실전 배치, 개량 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본이 뭐 국방력을 늘린다고 해서 뭐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그걸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돈을 그렇게 들인다고 해도 사실은 맞습니다. 시스템이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오늘 범상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중어뢰 중에서 우리 중어뢰 2 범상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 그런 중어뢰 2 범상어급의 성능은 프랑스의 한 어뢰와 네. 독일에서 지금 개발한 한 어뢰를 제외하고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초공동 어뢰를 제외한다면은 중어뢰급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죠. 탑 클래스. 사실상 해군 어뢰로서는 지금 뭐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그다음 범상어까지 해서 완성됐다고 봐야죠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이 경어뢰도 있고 그리고 대잠 미사일도 있으시지만 중어뢰 부분을 그 중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범상어를 기술 실증을 했고 그런 시험 발사를 한 그 기사의 의미, 바깥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슈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